아트 슈피겔만 G 권이섭 권희종 옮김 낭독 김상자. 제 아버지는 1982년 8월 18일에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습니다. 프랑스와즈와 난 1979년 8월 초에 캐츠킬즈에 가서 그분과 함께 지냈습니다. 아버지는 1944년 봄에 아우슈비츠에서 함석장의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1944년 5월 16일부터 24일까지 10만 명이 넘는 헝가리의 유태인들이 가스로 죽었습니다. 68년 5월에는 어머니가 자살하셨습니다. 아무런 말도 남기지 않았죠. 최근 전 기분이 우울합니다. 벌써 9시 반이군. 시내에 나가서 파벨을 만나야겠어. 파벨은 제 정신과 의사입니다. 그는 밤에 환자를 보죠. 그는 체코 출신 유태인인데 테레친과 아우슈비츠의 생존자입니다. 난 일주일에 한 번씩 그를 만나죠. 그의 병원은 길 잃은 개와 고양이로 득실거립니다. 똑똑. 척. 어티. 들어오세요. 그래. 기분이 어때요? 완전히 엉망이에요. 그러니까 제 작업이나 집에서나 도무지 상황이 좋아지질 않고 그냥 늘 울고 싶다는 거죠. 일을 못하겠어요. 감당 못할 인터뷰며 사업 제의 때문에 시간이 다 날아간다니까요. 후회하시는 것 같은데요. 아마 아버지를 조롱당하게 했다고 여기는 것 같아요. 그럴지도 모르죠. 하지만 난 공정하면서도 얼마나 화가 났는지를 보이고자 했을 뿐이에요. 그렇다 해도 사내 애들은 어려서는 다 아버지를 존경하죠. 옳은 말씀인데요. 전 그런 기억이 별로 없네요. 주로 기억나는 게 아버지랑 말다툼하던 거고, 또 난 어떤 것도 아버지만큼은 못한다는 얘기를 들었죠. 이제 당신이 성공을 거두니까 아버지를 공박했던 게 후회되는 거죠. 제 성과가 뭐가 됐든 간에 아우슈비츠에서 살아남은 것에 비하면 대단치 않아 보이거든요. 하지만 당신은 아우슈비츠에 있지 않고 레고파크에 있었지 않습니까? 어쩌면 당신 부친은 자신이 항상 옳았다는 걸, 그러니까 항상 살아남을 수 있었다는 걸 보여줄 필요가 있었을 거예요. 왜냐면 살아남은 것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꼈을 테니까요. 그럴 수도 있겠군요. 그리고 부친은 안전해지자 그 죄책감을 진짜 생존자인 당신에게 떠넘긴 거예요. 선생님, 말씀해 주세요. 선생님은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것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끼세요? 아니요. 그저 슬플 뿐이지. 그럼 당신은 부친께서 살아남은 것을 존경스럽게 생각합니까? 물론이죠. 운이 많이 개입됐다는 건 알지만 아버진 놀랍도록 현실을 직시하셨고 수완이 대단했죠. 그래서 생존을 우러러볼 만하다고 생각하는군요. 그렇다면 살아남지 못한 건 우러러볼 만하지 않다는 뜻입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마치 사는 게 승리고 죽음은 패배라는 식이죠. 맞아요. 인생은 늘 산 사람의 편이죠. 그래서 무슨 이유에서인지 희생자들은 비난을 받습니다. 하지만 살아남은 사람들이 최선의 인간은 아니었듯이 죽은 사람들도 최선은 아니었죠. 무작위였으니까요. 당신 책 얘기를 하는 건 아니지만 지금까지 대학살에 대해 얼마나 많은 책들이 쓰여졌는지 봅시다. 무슨 소용이 있었죠? 사람들은 변하지 않았어요. 어쩌면 더 새로운 대규모 학살이 필요할지도 모르죠. 어쨌든 죽은 희생자들은 결코 자신들의 얘기를 하지 못할 테니 더 이상의 얘기는 하지 않는 게 좋죠. 그래. 책의 어느 부분을 표현하려는 거죠? 아버지가 수용소 근처의 함석 공장에서 일하셨어요.
어떤 종류의 연장들과 물건 등을 그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기록이 없거든요. 봅시다. 절단기가 커다란 종이 절단기가 있겠고 전기 드릴 프레스가 한두 개. 그걸 어떻게 아시죠? 내가 어려서 체코슬로바키아의 연장 가게에서 일했어요. 늦었군요. 아직 개들을 산책시키지 않았는데. 됐습니다. 오늘은 이만하죠. 다음 주에 다시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이해 못하겠군. 하지만 파벨과 이야기하고 나면 기분이 나아진단 말이야. 함석 공장을 보여주고 드릴 프레스는 안 그려도 되겠지? 기계 그리는 건 싫으니까. 다음 날. 그래서 내가 병원에서 나오자마자 유언을 바꾸라고 또 시작하는 거야. 제발요, 아버지. 녹음 시작했어요. 계속 하시죠. 난 여전히 너무 아프고 지쳐 있었지. 그래서 그저 평온을 바라고 법적으로 하기로 동의했지. 말라가 공증인을 침대 옆까지 데리고 왔어. 아우슈비츠요. 아우슈비츠 얘기를 해주시라고요. 방문해주는데 15달러를 내라는 거야. 참. 몸이 좀 나아질 때까지 한 주만 기다렸으면 은행에 가서 15센트만 내고 공증인을 쓰는데 말이다. 됐다고요. 아우슈비츠 얘기를 좀 해주시라고요. 그래. 미안하다. 카포가 아버지께 함석장의 일을 주려고 한 얘기까지 하셨어요. 그래, 카포. 난 매일 수용소 바로 밖에서 일했지. 함석장의 우두머리는 이들이라는 러시아 출신 유태인이었지. 이란, 넌 함석장이가 아니구만. 제대로 자르지도 못하잖아. 전 항상 이렇게 해왔는데요. 전 함석을 한 지 몇 년밖에 안 됐어요. 어떻게 잘라야 할지 보여만 주시면 금방 배우죠. 슈피겔만, 넌 평생 제대로 일해본 적도 없어. 난 널 잘 알고 있어. 내 얘기를 어디서 들었는지 알 수 없었지. 넌 큰 공장들을 갖고서 노동자들을 착취했다. 이 더러운 자본가. 이들이란 자는 공산주의자였어. 너 같은 쓰레기는 여기 있고 정작 진짜 함석장이는 굴뚝으로 사라지니 조심하라고. 내가 널 지켜볼 거야. 난 겁이 났지. 정말 내게 무슨 일을 저지를 것만 같았어. 그 사람을 제외하곤 거기 있던 다른 친구들하곤 잘 지냈지. 걱정 마. 이들 그 친구를 다루는 법만 알면 돼. 달걀 몇 개 하고 버터나 치즈를 좀 갖다 주라고. 두고 봐. 금방 태도가 달라질 테니까. 하지만 어디서 그 음식을 구하지? 잘 살펴봐. 여기 있는 폴란드인들하고 일을 꾸밀 수가 있다고. 인근의 폴란드인들도 거기에서 고용돼 일하고 있었어. 죄수가 아니라 전문 건축 일꾼들이었지. 푸스, 저기요. 좋은 금시계를 줄 테니 소시지 1파운드하고 달걀 6개만 구해줘요. 알았어. 그들은 자신들의 농장에서 나오는 이런 음식 말고는 아무것도 없었기에 교환하는 걸 반겼지. 아우슈비츠 세탁장의 책임자는 전쟁 전에 우리 집안과 알고 지낸 훌륭한 친구였는데 그에게서 난 죄수복 아래 몰래 입을 민간인 옷을 구했지. 내가 너무 말라서 경비병은 내가 더 껴입은 줄도 몰랐단다. 어머니 얘기를 해주세요. 아우슈비츠에서 연락이 됐었나요? 그래. 처음엔 죄수 번호하고 거기 비르케나우에 있다는 것만 알았지. 이건 내가 영어를 가르치던 곳을 지나온 비르케나우에서 온 일꾼들에게서 알아낸 거야. 비르케나우는 어디였죠? 비르케나우는 아우슈비츠에서 약 3km 거리였는데 훨씬 더 큰 규모였단다. 가령 아우슈비츠에 2만 명이 있었다면 비르케나우엔 그 5배가 있었어. 아우슈비츠는 빨리 죽일 수 없으니까 일을 시키는 수용소였단다. 비르케나우는 더 형편없었지. 말 50마리를 키우던 건물에 800명이 있었으니까. 거긴 가스실로 갈 유태인들이 대기하는 죽음의 땅이었는데
거기에 아냐가 있었어.